26살 이수진에게도 청춘의 봄이 왔다. 긴 겨울을 견딘 나뭇가지의 작은 새싹이 움트듯 이수진의 마음에도 오래 잊고 지낸 설렘이 살포시 피어나던 그런 봄날이었다. 26살 이수진에게도 청춘의 봄이 온 것이다.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중매장이 이모가 웃으며 두 사람을 소개한다. 수진아, 여긴 박종민 씨. 참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물어. 이수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게 미소 짓는다. 종민 역시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물컵을 만지작거린다. 창밖으로는 아직은 쌀쌀한 바람에 목련꽃이 잎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종민은 살짝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네, 박종민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 종민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직접 보니 사진보다 훨씬, 아니, 많이 아름다우시네요. 수진은 얼굴이 달아올라 웃었다. 저도요. 생각했던 거보다 믿음직해 보이세요. 중매쟁이 이모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자, 이제 나는 빠져줄 테니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수진아, 나 간다. 이모가 나가지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짧은 침묵 끝에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근데 수진 씨 얼굴 보니까 왠지 긴장이 풀려요. 편안한 느낌이랄까. 수진도 솔직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망설였는데 지금은 잘 왔구나 싶네요. 창밖으로 은은히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수진은 남자의 손등을 힐끔 보았다. 거칠지만 단단한 손, 무언가를 오래 지켜온 사람만이 가진 그런 손이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 회사 다녀요. 현장 쪽 일도 많고 본사도 오가고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요. 건물을 하나 세운다는 게 보람 있거든요. 남자의 진지한 말투에 수지는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수진 씨는요? 저는 지금 작은 서점에서 일해요. 책을 참 좋아해요. 언젠가는 저만의 책방을 갖는 게 꿈이에요. 남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책 좋아하는 사람 참 멋있네요. 수진 씨 목소리도 글 읽어주는 것처럼 부드러워요. 순간 찻집 안은 둘만의 세상이 된 듯했다. 따뜻한 커피 향기, 두 사람의 수줍은 미소. 모든 게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갔다. 그날 수지는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걸어도 좋겠구나. 서툰 인사와 조심스러운 웃음들.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어색한 두 사람이었지만 창밖의 봄처럼 둘 사이에도 분명히 무언가 피어나고 있었다. 봄날에 어색했던 첫 만남은 어느새 따스한 초여름의 추억으로 번져갔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작은 소풍을 떠났다. 도시 외곽의 작은 호수 공원.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고 한껏 들뜬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다. 호수, 공원, 잔잔한 바람, 눈부신 햇살, 풀잎 사이로 퍼지는 풀벌레 소리. 이수진 웃으며 말했다. 햇살이 참 좋네요. 괜히 어린애처럼 뛰어놀고 싶어요. 종민은 장난스럽게 그러나 눈은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뛰어요. 제가 잡아줄게요. 이수진이 웃으며 가볍게 달리고 종민이 뒤따른다. 풀밭 위를 달리던 두 사람은 결국 숨을 헐떡이며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는다. 종민은 헐떡이며 웃으며 수진 씨, 이렇게 웃는 얼굴 참 좋아요. 영원히 보고 싶어요. 이수진 가슴이 두근거리며 종민을 바라본다. 서로의 웃음 사이로 사랑은 천천히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다. 8월 말 한여름의 끝자락. 저녁 무렵 해가 천천히 지고 붉게 물든 하늘. 종민은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 레스토랑은 아늑하고 조용하다. 여름이 지고 있었다. 뜨겁게 타오르던 햇살은 이제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가라앉았고 수진의 마음도 그와 함께 한결 단단해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종민이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낸다. 이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종민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 씨, 처음 봄날에 만났을 때부터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종민, 작은 반지를 꺼내 수진 앞에 내민다. 반짝이는 반지보다 그의 떨리는 눈빛이 더 예쁘게 반짝인다. 종민은 진심을 담아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우리 서로의 봄과 여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계절을 함께해요. 수진은 눈가가 촉촉이 젖는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은 살짝 울먹이다가 웃으며 네, 함께 할게요. 당신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날이 되어줄게요. 두 사람 손을 맞잡는다. 창밖으로 마지막 여름 노을이 사르르 사라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른다. 그 후 결혼 예식장. 한여름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나무잎은 바스락거리는 가을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예식장은 크지 않지만 정갈하고 세련되었다. 하얀 천이 가볍게 펄럭이는 야외 예식장. 가을 들꽃이 꽃길을 수놓고 밝은 빛이 신랑과 신부를 감싸 안는다. 오케스트라가 조용히 연주하는 가운데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본다. 수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입장한다. 수진은 마치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듯 고왔다. 드레스 자락이 가을바람에 살랑이고 눈빛은 은은한 설렘과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종민은 검은 턱시도 차림, 긴장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린다. 눈빛에는 감탄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진이 종민 앞에 서자 두 사람의 눈길이 단단히 맞닿는다. 주례사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두 사람이 오늘 약속하는 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계절을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객들의 눈가도 촉촉해진다. 주례사는 이제 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손가락에 걸린 작은 반지는 두 사람이 쌓아올릴 긴 세월의 첫걸음. 주례자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은 조심스레 그러나 확신에 찬 입맞춤을 나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들꽃 향기를 퍼뜨린다. 그날 그들에게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모든 바람, 모든 빛, 모든 숨결이 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으로 두 사람은 가을 바다를 찾았다. 여름의 열기는 가셨지만 바다는 여전히 깊고 푸르게 출렁였다. 조용한 바닷가 두 사람은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는다.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낀다. 수지는 작게 속삭이듯 행복해요. 종민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혼부부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다를 등지고 서로를 바라본다. 이 순간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년 후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새벽 세상은 아직 차가웠지만 수진의 품 안에는 따뜻한 생명이 움텄다. 수진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쉰다. 창밖에는 눈이 살짝 내려 있었다. 남편 종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종민은 조심스레 조금만 더 힘내요. 곧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기. 마침내 갓 태어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린다. 맑고 힘찬 울음소리. 수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는다.
수지는 목이 메어 속삭이며 왔구나. 정말 우리 아기가 왔구나.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수진의 손가락을 꼭 잡는다. 작고 따뜻한 생명. 온몸이 뭉클해진다. 그날 수진과 종민의 가슴에는 작은 봄이 찾아왔다. 여름, 햇살 가득한 7월 첫째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또 다른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여름 햇살이 병실 안까지 흘러들어와 공기를 금빛으로 물들인다. 수지는 2년 후에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 앙증맞은 입술. 수지는 눈을 감은 채 아기를 품고 중얼거린다. 너도 이렇게 와줬구나.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종민은 웃으며 아기의 작은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첫째 아들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기 동생을 바라본다. 종민은 첫째 아들을 품에 안고 웃으며 이제 넌 형이야. 동생을 잘 지켜줘야 해. 첫째가 어설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기 동생의 손을 살짝 만진다. 방 안은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이렇게 두 송이 꽃이 수진과 종민의 삶에 피어났다. 한 송이는 겨울 끝자락에 또 한 송이는 여름 한가운데에서 어느 늦봄 포근한 햇살이 골목을 물들이던 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수진의 하루는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품기 시작했다. 수진은 부엌 창가에 서서 창밖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다. 이제 하루의 절반쯤은 스스로의 꿈을 향해 열려있는 시간이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종민이 수진에게 여보, 오래전부터 서점하고 싶었지. 당신이 책 냄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책 속에서 얼마나 깊게 웃고 울고 꿈꾸는지 내가 다 알잖아.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서점 주인이 되어봐. 수진은 숨죽인 목소리로 정말이야? 진짜? 나 서점 주인이 되는 거야? 종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는다. 수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종민에게 달려가 안긴다. 작은 몸짓에 담긴 수십 년의 꿈과 고마움. 그날 수진의 심장에는 작은 별 하나가 뜨듯 환하게 빛났다. 모든 기다림이, 모든 사랑이 드디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어준 순간이었다. 햇살이 가득 드는 골목 모퉁이. 아담한 벽돌 건물 앞에 작은 간판이 달린다. 수진 책방. 진열된 책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책 냄새.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수진은 하루 종일 책을 만지며 사람을 만나며 꿈을 살아간다. 서점이 붐비기 시작하며 자리를 잡고 수익이 나고 있었다. 늦여름 흐린 하늘. 저 멀리 비가 한 점, 두 점 내리기 시작한다.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은 뭉개진 구름처럼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부군께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즉사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장례식을 치르고 수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없이 숨만 쉰다. 아이들은 조용히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고 남편이 없는 집안의 허전함이 온몸을 짓누른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한다.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구나.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수지는 무심코 커튼을 젖히고 흐릿한 창밖을 바라본다. 마치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아. 잠시 숨을 멈춘다. 며칠 후 보험사 직원이 찾아온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인다. 이수진 씨, 안타깝게도 이 일로 남편 박종민 씨께서 가입하셨던 생명보험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도장 하나, 서명 하나의 남편과의 시간이 과거형이 되어버렸다는 게 한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수진의 일상은 멈춰 있는 듯했다. 현관에는 여전히 남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엔 그의 안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세탁기도 돌리지 않은 지 오래였다. 설거지조차 하지 못한 그릇이 쌓이고 바닥엔 먼지가 내려앉았다. 수지는 늘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는 감지 않은 채 질끈 묶어 올렸고 옷에는 커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거울을 마주보는 것도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가끔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지만 화면의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도 달라졌다. 성화는 말없이 방에만 틀어박혔고 성은은 밥상에 앉아도 젓가락질조차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저 기계처럼 반찬을 데우고 물을 따르고 아이들 앞에 앉았다. 먹어야지. 그 한마디만 내뱉고 다시 고요 속에 빠졌다. 어느 날 오후 성환이 학교를 빠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튿날엔 성은마저 등교하지 않았다. 수지는 처음으로 두 아이의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성환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성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수지는 한참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 언제나 든든한 어른으로 키우자.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다. 세수부터 하고 머리를 감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복을 꺼내 다림질했다. 거실을 치우고 먼지를 털고 처음으로 부엌 창문을 열었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가 올라갔다. 아이들은 멍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내 생각만 했구나.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너희 둘이 있는데 그동안 미안했어. 그날 성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성은은 조용히 밥 숟가락을 들었다. 텅 비어있던 집 안에 다시 작은 숨소리와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지는 서점으로 향했다. 먼지를 털고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녀와서 몇 시간씩 일하길 며칠. 서점은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수진의 삶의 이유가 되기 시작했다. 남편 종민이 없는 자리에 새긴 단단한 삶.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성장한 무너지지 않는 집. 수지는 이제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았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형태로 그녀의 손과 발과 마음속에 살아남았다. 아이들의 웃음, 형제의 우애를 지켜보며 그렇게 수지는 가족의 기둥이 되었다. 그날부터 수지는 아이들이 잠든 시간 서점 카운터 불을 켜두고 공부를 시작했다. 보험금 2억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매일 읽고 정리하고 또 필기하며 경매라는 낯선 세계를 알아갔다. 처음 낙찰받은 소형 오피스텔. 세입자 퇴거가 순탄치 않았다. 법원이며 관리소며 수지는 낯선 말투 속에서 눈물도 분노도 삼켜야 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경매를 한다고? 처음엔 수치심이 컸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실패도 겪었다. 두 번째 낙찰받은 원룸은 하자가 있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다.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밤새 도면을 들여다보며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배웠다. 부동산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서점 수익은 생활비로 충당했고 보험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채 종잣돈으로 불려갔다. 4년이 지났다. 수진의 손에는 4개의 작은 오피스텔과 한 채의 낡은 상가 건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7년 차. 수진은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직접 리모델링 업체를 섭외하고 공사 현장을 매일 찾아가며 마감재를 고르고 현장 소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건물주가 되었다. 눈물이 고이던 밤도, 서점 불빛 아래 책장을 넘기던 새벽도, 아이들 교복이 작아져가던 날들도 모두 흘러가 어느새 수지는 건물주가 되었고 아이들은 남자다운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큰아들 성환이는 국립대학교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으며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 기획팀에서 당당히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둘째 아들 성은이는 고등학교 내내 성적은 상위권. 그는 IT 분야에 관심이 많아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형제는 여전히 사이가 좋다. 한 명이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 다른 한 명은 식비를 부담하고 명절엔 꼭 셋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서점이 여전히 수진의 손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그 위층에 수진 소유의 사무실도 들어섰다. 한 건물의 주인이면서도 수진은 여전히 아이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에 먼저 식탁을 차리는 사람이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컸어요. 성은이 말하면 성화는 고개를 끄덕인다. 서점 앞 화분엔 다시 봄꽃이 피었고 아이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걸어 들어오는 그 골목은 여전히 햇살이 좋았다. 한 사람의 고된 사랑이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러나 한때 자랑스럽게 대기업에 입사했던 큰아들 성화는 이젠 나도 엄마처럼 자산을 불려볼래라며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다. 처음엔 작은 성공들이 이어졌다. 수진도 한두 번은 칭찬했다. 하지만 그 짧은 성공은 그의 욕심에 불을 지폈다. 어느새 투자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났고 급기야 대출까지 끌어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화는 밤늦게 퇴근해서 수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마이너스 통장도 다 썼고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야. 엄마 좀 도와주세요. 수진은 그날 밤 울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춘 새벽,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 그녀의 첫 경매 성공자. 다시 팔릴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이번엔 성은이 무너졌다. IT 창업, 번뜩이는 아이디어, 친구들과의 의기투합. 처음엔 수진도 응원했다. 작은 지원금도 기꺼이 보탰다. 하지만 창업 2년 만에 회사는 빚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 후 성은은 고요하게 무너졌다. 처음엔 PC방, 그 다음은 불법 토토 사이트. 돈을 잃고 거짓말이 늘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성은이는 울면서 부탁했다.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을 수지는 몇 번이나 들었던가. 그녀는 이번에도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또 팔아서 자식에게 주었다. 자식이 무너지는데 어미가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수진의 나이도 이제 60살이 넘었다. 그녀의 머리는 흰빛이 더 짙어졌고 눈가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떨렸다. 그런데도 아들들은 변하지 않았다. 성화는 여전히 이번엔 확실한 종목이야라며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정은은 형 때문에 나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며 엄마의 눈을 피했다. 형제는 더 이상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예전처럼 저녁 식탁에서 웃으며 라면을 끓여 먹던 시간은 사라졌고
대화는 차가운 책임 떠넘기기로 바뀌었다. 자신들의 처지가 빈곤하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지는 그 모든 갈등을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처럼 받아냈다.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은 몸을 끌고 다니며 여전히 아침이면 밥을 지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루를 이어가는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몇 번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일군 재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자식들에게 쏟은 정성과 희생이 더 이상 값진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끌 뿐이었다. 그리고 문득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준 걸까? 수지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다. 무너지지 않는 자산보다도 아직 무너지지 않은 마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늦은 밤, 온 집안이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수지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 따뜻함은 입술을 스쳤지만 가슴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가웠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깊게 상처받은 탓이었다. 자식들이었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었고 삶의 이유였던 존재들. 그 아이들이 한때는 땀에 젖은 교복을 입고 엄마, 나 90점 맞았어 하고 뛰어들던 그 꼬마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친 얼굴로 거짓말을 하고 숨어서 도박을 하고 빚에 허우적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수지는 스스로를 탓했다. 너무 오래 감싸주고 너무 자주 용서해 주었기에 아이들은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기 전까지는 아들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다. 정말로 새 사람이 되면 삶의 기반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허기가 저 배 고프면 집에 와서 언제든지 먹고 자고 쉬고 그런 쉼터는 충분히 되어주겠다. 수지는 서점을 정리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그녀도 더는 책 진열이나 장부 정리하는 일이 힘들었다. 서점을 정리하고 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큰돈을 굴리지 않았다. 과거에는 법원 경매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시세를 꿰뚫고 구조 변경과 세입자 관리까지 손수도 맞던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보증금과 월세가 안정적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몇 채만 조심스레 살펴볼 뿐이었다. 그녀는 위험한 재테크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는 안정을 택했다. 모은 걸 지키는 것도 살아남는 거야. 그녀의 기준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 큰아들 성화는 사내 기밀을 외부에 유추했다는 정황과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외부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퇴사 처리에 사인을 했다. 그 후에 어느 날 아침 성환이 집에서 커피포트를 올리고 있었다. 형, 나도 한 잔 줘. 그래. 오랜만에 형제가 말을 나누었다. 그들은 말없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긴 싸움 끝 온기가 도는 건 오직 커피뿐이었다. 찻잔을 감싼 손끝이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 조심스러웠다. 한때 같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던 형제는 이제 서로의 부끄러움을 견디는 시간 속에 앉아 있었다. 형, 우리 엄마한텐 더 이상 말 못 꺼내겠지? 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화는 한 모금 커피를 마시고 눈을 감았다. 나도 그 생각했어.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고요한 밤의 빗소리는 그들의 싸움도 절망도 잠시 잊게 만들 만큼 조용하고 길게 내렸다. 두 형제는 그렇게 마음속 어둠을 반쯤 감춘 채 같은 잔을 마시며 한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엄마는 오늘도 새벽까지 부동산 가셨나 봐.
정은은 식탁에 팔을 꿰고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톱 끝을 바라보았다. 요즘 진짜 엄마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나 볼 때마다 한숨 쉬는 거 알아? 너는 그래도 엄마랑 말은 하지 않냐? 난 이제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죄 짓는 기분이야. 정환이 말하며 찻잔을 2개 꺼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성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있잖아. 내가 창원 말고 다른 길 갔어야 했나 봐.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망했잖아. 결국 도박까지 하고 이게 뭐야? 정환은 커피를 부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처음으로 동생의 절망에 손을 내밀 듯 말해보았다. 나도 똑같아. 회사 잘릴 때 아무한테도 말 못했다. 엄마는 기대가 크셨고 성은이 너는 나를 형이라 믿고 있었고 그냥 내가 못난 것 같더라. 정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낡은 자존심과 무너진 꿈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낡은 벽 사이로 조용한 연대가 시작되었다. 정은이 물었다. 형은 다시 회사 들어갈 생각은 있어? 솔직히 모르겠어. 요즘엔 그냥 숨기 바빠. 빚도 있고 시용도 나락이고 이젠 누가 나 같은 사람 뽑겠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요즘 그냥 이 집 나가고 싶어. 엄마한테 더는 얼굴 들기 싫고 빚쟁이들 전화 받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그냥 나쁜 아들일까? 정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동생 쪽으로 밀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랜만에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 쌓인 이야기들이 하나둘 흘러나왔고 잘못의 무게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며칠 후에 동생 성은이 말했다. 형, 우리 그냥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정은의 말에 성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건 이제 안 통해. 엄마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한 눈빛이었어. 도와줄 생각 더는 없으셔. 엄마한테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관리해야겠어. 어떻게 엄마가 우리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실까? 안 맡기시겠지. 그냥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직접 엄마 자산을 관리하면 되는 거야. 정은은 말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식어버린 커피처럼 무언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계획인지 음모인지 아직은 그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들이 아니었다. 며칠 후, 정환은 집 근처의 인쇄소에서 서류 몇 장을 출력했다. 표지엔 위임장 양식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A4 용지 3장. 내용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정은은 이미 서류 봉투에 엄마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넣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수진의 서랍 깊은 곳 그녀가 자주 쓰지 않는 문서함에서 꺼낸 것이었다. 형,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부동산 위임장이라니 이거 범죄 아니야? 그럼 엄마 몰래 월세를 우리가 받는 거야? 그래. 형제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밤은 깊었고 창밖에선 이따금 바람이 창틀을 스쳤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 모두 예전처럼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성은아, 일단 이 건물 유지보수 때문에 어머니 명의만으론 불편하다고 하자. 어머니는 그런 행정 처리 귀찮아 하시잖아. 박성환은 음침하게 말하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핵심이야. 서류에 도장만 찍게 만드는 끝이야. 며칠 뒤 정환은 조심스레 수진에게 다가가 밝은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엄마 있잖아. 우리 건물 유지비도 그렇고 정비도 너무 오래되고 이제 내가 좀 도와야 할 것 같아.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수진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건물 유지보수 서류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서 가져왔어. 그 순간 수진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낯선 긴장감을 감지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따뜻하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엄마, 그리고 이거는 그냥 행정 처리 때문에 필요한 거야. 요새 건물 관리하는데 서류가 좀 복잡해져서 도장 하나만 찍어줘. 수지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무슨 서류냐? 그냥 세입자 관리 용이하게 하려는 거야. 공과금 처리 이런 거. 우리 엄마 건물에 세입자 많잖아. 수지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아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됐어. 도장 같은 건 앞으로 너희가 필요하면 나랑 같이 가서 찍어. 내가 모르는 일은 이제 절대 없어야 해. 정환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생겼다. 엄마, 사람이란 게 처음엔 필요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엔 익숙해서 거짓말을 한다.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야. 내 자식이 얘 뒤통수를 칠까봐. 그 말에 성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든 서류가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성화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인감증명서, 복사본을 꾸깃꾸깃 접었다. 그날 밤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끓여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엄마는 눈치채고 있었다. 수지는 그날 밤 오래된 작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그리고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 노트엔 그녀가 부동산을 사들일 때마다 직접 적은 기록들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의심스러워졌다. 수지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지켜온 건데. 그녀는 다음 날 구청을 들렀다. 인감 도장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고 등기 서류에 열람 제한을 걸었다. 그녀는 잠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손가락이 머문 이름 정채필. 남편 생전에 일하던 남편을 돕던 변호사였고 남편의 보험금 수령을 도와준 사람. 수지는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조심스럽게 정재필을 찾아갔다. 이제는 작은 사무실 하나만 남기고 소규모 상속 업무만 처리하시는 변호사였지만 그의 말투엔 여전히 신중함과 따뜻한 연륜이 배어 있었다. 수진 씨, 오랜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직접 찾아오신 걸 보면 뭔가 무거운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수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혹시 위임장이나 법률 문서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아이들이 도장을 찍어달라는 서류와 애들이 얘 책상에서 가져간 등기부등본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찾아낸 문서예요. 정 변호사는 한 장 넘기며 표정을 굳혔다. 정재필은 봉투 속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히 수진 씨 명의로 움직이려 한 흔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막아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 오랜 시간 혼자 쥐고 있던 무거운 책임이 잠시나마 내려지는 안도가 스쳤다. 정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는 지켜보는 것도 지쳤어요. 그래도 경찰에 바로 가는 건 아직. 수지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엄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재필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수진 씨,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이건 자식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와 재산 강탈 기도예요. 우선 문서 위조 흔적이 있다면 미리 유언장과 소유권 보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심리적인 대응도 필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선 그 애들이 어떤 식으로든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야 해요. 수지는 작게 웃었다. 정 변호사님 날카롭네요.
큰아들 성환과 성은은 변하지 않았다. 형 성환은 여전히 자신이 겪은 실패를 세상 탓으로 돌렸고, 동생 성은은 도박에서 얻은 중독적 쾌락을 잊지 못했다. 얼마 전엔 둘이 몰래 법무사 사무소에 다녀온 흔적도 수지는 눈치챘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사무실로 오기도 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수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재필과의 논의는 이미 그 한 발 앞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임장 위조나 정신적 무능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재필이 차분히 말했다. 그러니 병원 진단서, 현재 인지 능력 평가 서류, 그리고 향후 소유권 신탁까지 준비해둬야 해요. 신탁. 수진이 의아하게 물었다. 네, 수진 씨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자산의 운영권을 외부 전문가나 법인에 위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접근 못하게. 수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는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더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으로도 연민으로도. 이 모든 것을 그녀는 두 아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의 무기로 삼고 있었다. 한편 큰아들 성환은 결국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한 로펌을 찾았다. 전문적으로 가족 간 후견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였다. 그는 자신을 걱정 많은 아들로 포장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최근 병원에도 다녀오셨고요. 저희가 볼 땐 자꾸 말도 반복하시고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무리한 결정을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랄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혹시 어머님의 진단서나 정황을 증명할 증인은 있으신가요? 성환은 기다렸다는 듯 카페 주인의 진술서를 꺼냈다. 이웃 중 한 분이시고요. 평소 어머니와 대화를 자주 나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수진 씨가 말이 오락가락해졌다고. 정은은 그 사이 어머니의 옛 지인 중 일부를 찾아다니며 작은 모순들을 크게 부풀렸다. 예전에 어머니가 집 문을 열어놓고 잊으셨던 일 있잖아요. 그때 불도 안 껐고. 그 작은 사실들을 조각조각 모아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이야기로 부풀리는 형제들. 이들은 결국 신청서를 작성해 후견인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수진의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공세였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수진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정재필은 형제들의 로펌 상담과 증인 접촉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정보는 곧장 수진에게 전달됐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성년후견 신청 들어갈 겁니다. 정재필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수진 앞에 놓았다. 이건 어머님 이수진 씨 자산의 신탁 계약서입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생겼고요. 후견 신청이 들어와도 손댈 수 없는 구조예요. 수진은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얘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리도 꾸역꾸역 움직일까. 정재필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이번엔 용서 못 하시겠어요?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다. 봄의 끝자락 잎이 성글게 흔들리고 햇빛이 건물 벽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랑으로 시작되면 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단호해질 뿐이지. 정재필 변호사는 주 23회씩 사무실을 찾아와 조용히 그녀와 마주 앉아 형제들의 동향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법무사에게 건물명의 일부를 신탁 형식으로 잠시 이전해 두었고 통장 내역은 정 변호사의 조언으로 투명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절실해서 자식이라도 무서워요. 정재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진 씨,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도와주셨고, 이젠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 때입니다. 무려 형제들은 밤마다 수진의 사무실 건너편 카페에서 만났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고 형 박성환은 노트북을 펴놓고 재산 내역을 훑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마지막 기회를 움켜쥐려는 사람처럼 서로를 북돋우고 계획을 세워나갔다. 공동명예 이전을 유도할 문서, 감정적인 설득 방향, 심지어는 정재필 변호사의 약점을 찾으려는 움직임까지. 수진은 그런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들의 늦은 귀가, 문을 닫고 속삭이는 소리, 몰래 프린트된 서류들, 조심스럽게 숨겨두는 봉투. 그녀는 모르는 척 평소처럼 식사를 차려주고 아이들 옷을 개켜두었지만 정재필과는 매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변호사님, 만약을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줄 재산을 아주 작게라도 남기고 나머지는 차단해두고 싶어요. 이 아이들,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반성할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정재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제정신을 차렸을 때 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두죠. 늦은 봄 창문 너머로 초록빛이 무르익어 가던 오후였다. 수진은 사무실에서 손으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재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문서를 펼치고 있었다. 수진은 책상 뒤에 앉아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문서의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손끝에까지 묵직한 기운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성은이 도장 찍어달라는 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아이들이 의도한 목적은 꽤 뚜렷합니다. 명예 이전을 통한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엔 매각 혹은 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죠.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정재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수진 씨는 어느 정도까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수진은 웃음도 눈물도 섞이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전부 지킬 겁니다. 건물도, 제 삶도, 제가 쌓아온 가치도,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도 그들에게 이게 마지막 경고가 될 거예요. 정재필은 책상에 새 서류를 하나 꺼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위임 방지 조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문서죠. 또한 사전에 의심되는 사기성 절차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법적 보호 절차가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수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다. 좋아요. 저도 준비할게요. 더 이상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정재필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심리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갑작스레 맞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한 번은 경고를 줘야 합니다. 정말 돌아설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수진은 미소도 아닌 그러나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그 애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길, 그것까진 열어두죠. 하지만 문은 제가 쥐고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정재필 변호사를 통해 형제에게 공식 서신이 도착했다. 내용은 법적 절연 통보서와 함께 조건부 유산 조항이 명시된 유언장 사본이었다. 박성환은 조용히 문서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도 이걸 남겼네. 완전히 버리진 않았네. 하지만 박성은은 문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건 동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테스트지. 우릴 계속 무릎 꿇린 채로 놔두겠다는 거잖아.
형제는 그날 밤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수진이 주지 않겠다고 한 것보다 그 조건을 자신들이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는 자각이 그들을 더 절망하게 했다.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건물 2층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봄밤의 빛이 희미하게 들이쳤다. 그녀는 아들들과 나눈 모든 기억을 천천히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인생을 다 줬지. 이제는 나한테 남은 삶을 나답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니?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두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 물놀이를 하다 웃고 있던 여름날의 모습. 수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4월의 끝자락 봄비가 창밖에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수진은 주방 식탁 위에 서류를 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아들 성환과 성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도 분노도 없이 평온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두 아들은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성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가족이잖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면 서로를 파멸시키지 않아. 엄마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야 할 시기는 끝났어.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해. 성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더러 거리로 나가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 알고 있어. 수진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법적으로도 이제 끝이야. 이 집은 내 거고 너희는 더 이상 이 안에서 살아갈 권리가 없어. 서류엔 변호사의 서명과 함께 거주권 박탈 및 퇴거 명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해졌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들고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두 잔의 커피를 탔다. 그 중 하나를 성환에게 또 하나를 성은에게 내밀었다. 떠나기 전에 이 한 잔은 엄마로서 주는 마지막 따뜻한 거야. 성환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성은은 손을 뻗다 멈추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릴 믿지 않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애쓰다 지친 거야. 그날 밤 두 형제는 각자의 짐을 들고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지는 눈을 감고 기어코 울지 않으려 애쓰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진짜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작이길 바란다. 그늘에서 기다리는 나무처럼 수지는 여전히 그 건물 안 조용한 서재 겸 사무실의 작은 창가에 앉아 있다. 창문 밖에는 햇살의 나무잎이 바람 따라 흔들리고 커피잔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다. 두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났고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 홀로 서 있다. 수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은 세월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였다. 나는 기다릴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돌아오겠다는 신호가 있다면 그땐 다시 한번 손을 잡아줄 수 있어. 그러나 그때까지는 더 이상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햇살 속으로 나설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는다. 다만 묵묵히 살아간다. 책을 읽고 작은 투자에만 손을 대며 이따금 친구와 차를 마시고 창밖에서 흘러드는 계절의 숨결을 느낀다. 어느 날 문득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어느 날 다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수지는 그늘에서 기다리는 나무가 되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걸 참아왔고
또 버텨왔어요. 아이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 이유 하나로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도 아니고 모든 걸 내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지금 남아있는 나의 삶도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걸 알지만 저는 끝까지 제 자리를 지켜보려 해요. 우리 함께 견뎌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